남자는 집에 돌아와 거실 불이 켜지지 않는 것을 발견했으나 이상하게도 수납장 위에는 등불 하나가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소유하기를 갈망했던 시계가 바로 그 수납장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취한 상태였던 그는 시계가 어디서 났는지 신경 쓰지 않고 옆에 있던 의자를 들고 그 위에 올라서서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올가미 밧줄 하나가 그의 목을 단단히 죄어왔습니다. 그는 난폭하게 위로 끌려 올려졌습니다. 그것은 500kg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지름 11mm의 등산용 로프였습니다. 밧줄을 묶은 남자가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의자를 걷어찼고 눈앞에서 술 취한 자가 완전히 숨을 거두는 것을 본 후에야 안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전화를 꺼내 사진 한 장을 찍어 의뢰인에게 전송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25,000 미국 달러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조사를 피하기 위해 완벽한 사고사를 전문적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동료들은 보통 그를 사고사 전문 킬러라고 불렀습니다. 이 킬러는 대개 마이크라는 이름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임무를 완수할 때마다 그는 보통 극도의 흥분 상태를 느꼈습니다. 넘쳐나는 아드레날린을 해소하기 위해 그는 자주 불량한 자들이 많은 바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문 앞에 경비원들이 자리를 비우도록 약간의 팁을 건넨 뒤 안으로 들어가 눈에 거슬리는 건달들을 전문적으로 찾아다녔습니다. 마이크는 시선을 한 바퀴 돌려 몇 명의 덩치 큰 사내들이 여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 이에 고의로 다가가 도발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 방법은 언제나 효과를 발휘했으며 과연 자극을 받은 덩치 큰 사내들은 고개를 돌려 돌진해왔습니다. 한편 마이크는 진작부터 근질거리는 주먹을 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는 그저 평범하게 싸움만 하는 부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남녀를 불문하고 괴롭히는 이 쓰레기 같은 자들을 패서 장애인으로 만들곤 했습니다. 어차피 대영제국 영국에 이런 부류의 인간들은 아무리 패도 끝이 없었습니다. 비록 아무런 피해도 입히지 않았지만 화풀이를 마친 후 마이크는 여전히 약간의 돈을 꺼내 바이 주인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에서 구급차를 부르는 비용도 결코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운함을 느낀 후 그는 구석진 곳에 숨겨진 문을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이곳이 바로 그가 소속된 킬러 회사의 본부였습니다. 오아시스라는 이름의 바였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이곳에는 마이크와 같은 킬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다만 각자의 작업 스타일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수염을 기른 이 덩치 큰 남자는 연쇄살인마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온 이 무례한 건달은 무엇이든 도끼로 찍어버리는 것을 유독 좋아했습니다. 미쳐 날뛸 때는 그 누구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마이크를 만났을 때 그는 여전히 상냥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수염을 기르고 수상해 보이는 저 남자는 독살 전문가인 피터입니다. 그는 말수가 적고 특히 목표물에게 몰래 독을 먹이는 것을 좋아하여 그들이 죽을 때조차 누가 자신을 죽였는지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밑과 많은 킬러팀으로 두 사람 모두 특수부대 출신의 베테랑입니다. 그들은 목표물을 쓰러뜨린 후 무고한 거리의 건달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에 가장 능숙합니다. 이러한 남성 킬러들 외에도 오아시스바에는 섹시하고 매혹적인 여성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제인이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일본의 사무라이들을 사사했습니다. 배움을 완수한 후 그녀는 자신의 스승을 직접 쓰러뜨리고 카타나 한 자루를 지닌 채 천하를 누볐습니다. 이 바의 주인은 바로 레이라는 이름의 아저씨였습니다. 그는 킬러 회사의 규칙을 제정하는 사람이자 자신의 휘하에 있는 모든 킬러들을 관리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위신은 매우 높아 그 누구도 그의 바에서 난동을 부릴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외에도 바에는 마이크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인 민턴이라는 이름의 노인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는 고객과의 접촉 및 임무 정보의 대조를 전담하는 킬러 회사의 중개인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임무를 완수하기에 적합한 킬러를 선택합니다. 마이크는 수수료 챙기기를 좋아하는 이 민턴이라는 노인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임무를 배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민턴은 그에게 한 명의 회계사를 제거하는 새로운 임무를 또다시 배정했습니다. 게다가 고객이 보상금을 2배로 지불했기 때문에 이 목표물은 꽤 중요한 모양이었습니다.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마이크는 수리공으로 변장하여 5일 동안 지붕 위에 숨어 지냈습니다. 고배율 조준경이 장착된 이산화탄소 공기소총을 들고 가장 좋은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회계사가 역에서 차를 기다리며 나타났을 때 그는 완벽한 속도와 각도로 지나가는 차량 한 대를 기다려냈습니다. 총에서 발사된 탄환은 유리 파편들로 자동차 타이어를 명중시켰습니다. 덕분에 경찰은 그저 차량의 타이어가 펑크난 것으로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불운한 회계사를 깔아뭉개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마이크는 보상금이 2배인 임무를 손쉽게 완수했습니다. 뛰어난 살인 기술을 가진 킬러로서 마이크에게도 남모를 속사정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혼자 있을 때 그는 언제나 무의식적으로 한 명의 아름다운 여성을 떠올렸는데 그녀는 마이크의 전 여자친구인 베스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있을 때 열렬히 사랑했습니다. 이후 마이크가 그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고 이로 인해 베스는 그를 떠나 다른 여성에게로 가버렸습니다. 이는 마이크가 생각할 때마다 그의 마음속 아픔이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무거워지던 바로 그때 전화기로 새로운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알고 보니 민턴이 자신이 너무 바빠서 갈 수 없다며 마이크에게 저녁에 직접 와서 2배의 보상금을 수령하라고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킬러 회사의 규정에 따르면 이는 불법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하지만 2배의 보상금 때문에 마이크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고 그날 저녁 약속된 장소로 향했습니다. 사람의 왕래가 없고 조용한 어느 작은 골목길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대의 오토바이가 빠르게 달려왔고 운전자는 돌연 기관단총을 든 채 마이크를 향해 총탄을 쏟아부었습니다. 마이크의 민첩함 덕분에 재빨리 차 뒤로 뛰어내리지 않았다면
아니었다면 그는 벌집이 되었을 것입니다. 일격에 명중하지 못한 것을 본 총잡이는 서둘러 오토바이를 몰고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골목 끝이 공사로 인해 일시적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는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마이크는 그가 자신의 눈앞에서 도망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총잡이는 마이크에 의해 차에서 끌어내려졌고 온몸의 통증을 억지로 참아냈습니다. 여전히 마이크와 계속해서 맞서기를 원했으나 그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자가 온 영국에서 가장 강한 남자로 불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불쌍한 운전자는 끈질기게 일어서서 마이크를 상대하려 할 때마다 상대방에게 매번 똑같은 방식으로 걷어차여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마이크 역시 그에게서 배후의 고객이 누구인지 캐낼 수 없었기에 그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 킬러를 처리해버렸습니다. 직업적 습관에 따라 그는 여전히 시체를 과속으로 차가 부딪혀 목이 부러진 운전자로 위장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민턴에게 전화를 걸어 그것이 함정이었다며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민턴은 조사를 하겠다는 핑계를 대며 몇 마디 말로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마이크는 우선 화를 억누르고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총탄으로 박살난 차량에 대해서는 그 역시 더 이상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 시기에 불운이 뒤따랐는지 번거로운 일들이 연이어 마이크에게 닥쳐왔습니다. 한밤중에 깊은 잠에 빠져있던 그는 전화기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언제나 그리워하던 전 여자친구가 사망했다는 비보를 받았습니다. 마이크는 이 소식이 사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에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다음날 마이크는 베스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멀리서 바라만 볼 뿐 감히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떠날 때까지 기다린 후에야 마이크는 꽃다발을 들고 베스의 묘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그가 가장 사랑했던 여성일 것입니다. 그는 그녀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때 한 여성이 걸어왔는데 그녀가 바로 베스와 함께 살던 JJ였습니다. 제이와의 대화 후에야 마이크는 베스가 마약에 중독된 2명의 건달들에게 가택 침입을 당해 잔인하게 살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범인을 찾아냈으나 이 두 건달은 마약 과다 복용으로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직후에 제이는 마이크를 더욱 경악하게 만드는 한 가지 사실을 더 말했습니다. 베스는 죽기 전에 임무를 하고 있었으며 임신을 하고 있었으며 배 속의 아이는 명백히 마이크의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이 정보를 들은 마이크는 더욱 큰 고통에 빠졌습니다. 텔레비전에서도 베스의 사건에 대한 뉴스가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마이크의 전 여자친구인 베스 역시 유명인으로 급진적인 환경운동가였습니다. 베스의 가장 최근 활동은 해안가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을 저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의 뉴스를 보며 마이크는 전문 킬러로서 익숙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는 베스의 죽음이 경찰이 조사한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베스가 세상을 떠나고 아이가 미처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기에 마이크는 이 사건을 명확하게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빚진 은혜들을 이용했습니다. 경찰로부터 베스 사건의 서류를 입수해낸 후 그는 혼자서 베스가 살해당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보면서 현장의 흔적들을 점검했습니다. 서류에는 2명의 좀도둑이 외부에서 3층 창문으로 기어올라와 돈을 훔치기 위해 침입했다고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임신 중이었던 베스가 집으로 돌아왔다가 우연히 그 2명과 마주치면서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사람을 죽인 후 두 건달은 서둘러 창문으로 기어 내려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마이크의 눈에는 비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기어 올라갔다가 다시 기어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이 외에도 마이크는 부검보고서에서 베스의 혈액 속에 정신질환 치료제의 일종인 티오펜탈 성분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약물은 보통 의사들이 비행기 공포증을 앓는 환자들에게 처방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이크는 베스가 비행기를 탈 때 완전히 정상이었다는 것을 아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마이크의 머릿속에서는 실제 살인 사건 현장이 다시 시뮬레이션 되기 시작했습니다. 2명의 킬러가 방에 침입해 베스를 제압하고 그녀에게 티오펜탈을 주사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약물은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백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보기관과 특수용병들이 주로 사용하는 물건입니다. 두 킬러는 틀림없이 베스의 입에서 어떤 정보를 캐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수법을 은폐하기 위해 작업을 마친 후 그들은 방 안도처에 2명의 마약 중독자들의 털과 체액을 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고 수법은 마이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미과 마의 가장 익숙한 작업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는 분노하며 두 킬러 형제의 훈련장으로 찾아갔습니다. 형제는 마이크가 온 것을 보고도 여전히 아무 일도 없는 척 가식적으로 행동했으며 마이크가 사건 서류를 바닥에 내팽개치기 전까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는 듯 보였습니다. 마이크가 자신이 분석한 사건 상황의 세부 사항들을 하나하나 말하자 그들은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베스의 죽음이 자신들의 가장 최근 작업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자신들은 그저 일을 하고 돈을 받았을 뿐 개인적인 감정으로 누군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그들 역시 베스가 마이크의 전 여자친구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이제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생각했기에 전혀 주저하지 않고 손을 썼던 것이라며 마이크에게 집으로 돌아가 마음을 진정시키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는 처음에 모든 일을 좋게 해결하려 했으나 뜻밖에도 그의 동생인 믹이 고의로 도발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때 마이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으며 당신은 당신의 동성애자 여자처럼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이크와 이 두 형제는 막상막하로 싸웠습니다. 두 사람이 혼자 장전하는 그를 공격했기에 그는 적지 않게 얻어맞았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여성을 생각하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아이를 생각하자 분노의 불길이 하늘을 찔러 싸울수록 더욱 용맹해졌습니다. 게다가 이전의 공방들을 거치며 그는 기본적으로 두 사람의 전투 방식을 명확히 파악했습니다. 그는 아무런 보류 없이 묵직한 주먹들을 날리며
온 힘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의 가장 무서운 힘은 두 주먹이 아니라 그의 강철 같은 두 다리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태권도를 배웠기 때문에 그의 발차기 기술은 천하무적이었습니다. 그의 360도 회전 발차기와 뒤우려치기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두 형제는 그에게 완전히 두들겨 맞아 굴복했습니다. 처세술을 더 잘 아는 형만은 마이크의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 좋은 말을 적지 않게 했습니다. 하지만 눈치가 없는 동생 믹에게 마이크는 여전히 아주 혹독하게 화풀이를 해야 했습니다. 어쨌든 세 사람 모두 같은 킬러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이 아저씨가 동료를 살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칙을 정해두었기 때문에 마이크는 두 사람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의 입을 통해 이 임무가 역시 민턴에 의해 그들에게 부여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 빌어먹을 노인은 지난번에 그를 거의 목숨을 잃게 만들 뻔했습니다. 이제는 또 사람을 보내 그의 전 여자친구를 죽였습니다. 마이크는 그를 찾아가 CCTV를 분명히 가려야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분노하며 오아시스바에 돌아왔으나 민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 안에 있던 레이 아저씨는 마이크의 전화통화 상황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이크에게 마음을 진정시키라고 말했는데 왜냐하면 킬러가 되면 절대로 남녀간의 사적인 감정에 얽매여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임신 중이었어요. 레이 아저씨, 제 아이였다고요? 이 말을 듣자 레이 아저씨 역시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는 이 젊은이를 어릴 때부터 알아왔기 때문입니다. 모든 킬러들 중에서 마이크는 그와 가장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라 할지라도 이 직업의 규칙을 깨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회사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이크는 민턴의 행방과 그의 배후에 있는 고객이 누구인지를 반드시 알아내고자 했습니다. 레이 아저씨는 분노하며 자신의 술잔을 내리쳐 부수었습니다. 그는 마이크에게 더 이상 난동을 부리지 말라며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가 이 발을 떠나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이크는 레이 아저씨의 바 카운터 아래에 강력한 위력을 지닌 사냥총 한 자루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선 화를 억누르고 일시적으로 발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밥줄을 끊고 싶지 않았고 아저씨와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단절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저씨가 사실은 자신의 스승이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이크의 어린 시절 기억한 조각을 다시 떠올리게 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마이크는 지금처럼 결코 강하지 않았습니다. 15세 때 그는 매일 한 무리의 건달들에게 쫓기며 얻어맞았습니다. 특히 우두머리인 로메오는 마이크의 몸에 있던 돈을 빼앗은 후 그를 더욱 잔인하게 대했습니다. 그는 그를 한판 두들겨 패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는 평소처럼 쫓기고 있었습니다. 단련된 도망 기술로 그는 능숙하게 담장을 기어올라 임시로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그가 담장 뒤에 숨어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을 때 돌연 한 덩치 큰 남자가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웃집 문을 부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게다가 보아하니 그곳은 그의 집이 아닌 듯 했습니다. 마이크는 그 남자가 비밀스럽게 문을 닫는 것을 보았고 막 떠나려던 찰나 건달 무리에게 포위당했습니다. 로메오는 마이크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 한판 패려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옆집이 갑자기 폭발했고 마이크는 그 수수께끼의 남자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신속히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이크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머릿속에 문득 이 남자를 미행해야겠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방금 집 한 채를 폭파한 그 남자는 그에게 치명적인 매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는 그 덩치 큰 남자를 3주 동안 미행했습니다. 이 남자가 한 모든 일을 목격한 후 그는 마침내 이 사람이 전문 킬러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어느 날 마이크는 용기를 내어 그 덩치 큰 남자, 즉 중년 시절의 레이 아저씨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마이크는 그 남자가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 자신이 본 모든 것을 녹화해 두었었습니다. 레이 아저씨는 이 꼬마를 붙잡아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는 이 어리석은 꼬마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왜소한 소년의 답변은 그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마이크는 도리어 그를 따라다니며 사람을 죽이는 법을 배우고 싶어 했고 그가 가장 쓰러뜨리고 싶어하는 사람은 바로 로메오였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에 따라 레이 아저씨는 대개 그를 직접 쓰러뜨린 후 남몰래 묻어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이 소년에게서 어떤 특별한 기질이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가 킬러가 되기에 좋은 제목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리하여 아저씨의 지도 아래 마이크는 자신의 첫 번째 살인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로메오의 집에 몰래 침입했습니다. 그는 발코니 난간으로 기어올라가 TV 안테나에 지폐 한 장을 붙여놓았습니다. 그는 더러운 옷가지 더미 속에 조용히 숨었습니다. 로메오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로메오는 우연히 창문 앞 탁자 위에 있던 담배 한 개비를 발견했습니다. 원래 담배가 떨어졌던 그는 그것을 하늘이 준 선물로 여기고 서둘러 집어들어 창문 바로 앞에서 피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는 또 우연히 창문 밖 안테나에 있는 지폐를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오늘은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는 지폐를 줍기 위해 서둘러 발코니로 달려나갔습니다. 바로 이 순간 마이크가 로메오를 발코니 아래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을 줄곧 괴롭혀온 우두머리 건달을 쓰러뜨렸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에 따라 처음으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내면에서 대개 격렬한 갈등이 일어났을 것이나 마이크는 도리어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고 심지어 안도감과 기쁨마저 느꼈습니다. 그날부터 마이크는 레이 아저씨를 따라 완전히 새로운 교육과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사고사로 죽게 만들 수 있는가? 그는 온갖 종류의 특수약물을 사용하는 방법과 경무기 및 중무기를 사용하는 법을 모두 배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레이 아저씨는 그에게 여러 무술을 가르쳐 그를 뛰어난 킬러로 변화시켰습니다. 과거의 경험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이크는 늘 레이 아저씨에게 감사함을 느꼈고 그의 가르침들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성과 아이를 위해 그는 한계를 깨뜨려야만 했습니다. 마이크는 제이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베스와 관련된 정보를 더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본래 마이크에게 호감이 없던 제이는 베스가 킬러에게 살해당했다는 마이크의 말을 듣고서야 그를 집 안으로 들여보내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생각을 더욱 굳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있는 남자는
그저 망상증을 앓고 있는 백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베스가 그를 떠나 자신에게로 온 것이 당연했습니다. 마이크는 자신이 어떻게 말을 해도 제이가 장난으로 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필연적으로 말다툼을 벌였고 바로 이때 문이 갑자기 박살나며 열렸습니다. 사나운 살인마가 큰 도끼를 든 채 돌진에 들어왔고 두 사람을 보자마자 마구 내리쳤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제이는 순간 공포에 찔려 멍해졌고 마이크와 그 사나운 자가 몸싸움을 벌이는 것을 그저 얼빠진 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클리프는 비록 마이크만큼 민첩하지는 않았지만 무시무시한 힘으로 압도했습니다. 여기에 도끼의 조력까지 더해지니 일시적으로 마이크 역시 그를 상대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큰 도끼를 휘두를 때마다 클리프는 광란의 상태에 빠져 그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찍고 또 찍어댈 뿐이었습니다. 마이크 역시 그에게 걷어차여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때 제이가 마침내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 역시 대담한 여성으로 방금 과도를 집어들고 돌진해 그의 어깨를 찔렀으나 뜻밖에도 이 사나운 자는 맷집이 꽤나 좋았습니다. 과도한 자로는 그에게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제이를 밀쳐내고 마이크를 끝장내려 했습니다. 이윽고 클리프는 마침내 다시 진정되었습니다. 피를 토하며 그는 마이크가 자신의 절친한 친구임을 알아보았고 이에 그는 다시 한번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죽기 전에 그는 마이크에게 자신 역시 민턴의 지시를 받고 이곳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표는 사실 마이크가 아니라 이미 죽은 클리프였습니다. 제이는 이때 공포에 질려 널키 나간 상태였습니다. 마이크는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강하게 흔들어 그녀를 깨웠습니다. 그녀와 베스는 틀림없이 어떤 비밀을 쥐고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누군가가 한 번 또 한 번 사람을 보내 그들을 죽이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자 제이는 마침내 마이크에게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베스는 살아생전 석유회사 배우의 스캔들을 줄곧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부모님 집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몇 가지 중요한 서류들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자들은 보아하니 이 어두운 정보들을 찾아내고 싶어하는 듯 했습니다. 마이크는 곧장 제이에게 서둘러 베스의 부모님 집으로 가 서류를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CCTV를 가리기 위해 누군가를 찾아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는 민턴이 자주 드나드는 마사지 숍을 찾아갔습니다. 문신이 가득한 한 덩치 큰 남자가 이 왜소한 노인에게 마사지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는 아령 하나를 집어들고 덩치 큰 남자를 강하게 내리쳐 기절시켰습니다. 마사지를 즐기고 있던 민턴은 깜짝 놀라 무슨 일인가 고개를 들었고 결과적으로 자신이 가장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왜소한 노인이 어떻게 변명을 하든 마이크는 우선 화풀이를 위해 주먹을 몇 대 날렸습니다. 그는 거의 벌집이 되어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2배의 보상금은 구경도 못했고 게다가 자신의 여자까지 살해당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이 왜소한 노인 때문에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턴은 고통을 맛본 후 모든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해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은 발생한 모든 일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이크는 곧장 그에게 고객이 누구인지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민턴은 여전히 완강하게 이른바 업계 규칙을 지키며 이를 악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는 곧바로 철봉을 쥐고 그의 발바닥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의는 고대의 태형이라 불리던 것이었습니다. 이 왜소한 노인은 뼛속까지 사무치는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고객의 정보를 털어놓았습니다. 그것은 켄이라는 이름의 한 재무이사였습니다. 마이크는 마침내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얻었으나 여전히 이 왜소한 노인에게 교훈을 남겨주고 싶어 했습니다. 마이크는 떠났지만 그가 일으킨 말썽들은 레이 아저씨를 격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클리프는 죽었고 마와 믹 두 형제는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민턴이 옆에서 불난집에 부채질을 해댔습니다. 레이 아저씨는 자신의 소중한 제자에게 더 이상 인내심을 가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임무를 하달했습니다. 오아시스바의 모든 킬러들이 출동해야 했습니다. 목표는 단 한 명, 바로 마이크였습니다. 게다가 이 임무는 그 누구에게도 보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킬러 회사의 존망이 걸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이크에게 피비린내 나는 사륙의 폭풍이 곧 몰아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버스 안에서 마이크와 제이는 비밀리에 만났고 그녀는 베스가 숨겨왔던 비밀을 마이크에게 말해주었습니다. 베스는 줄곧 한 석유 에너지 회사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총리에 대한 몇 가지 어두운 정보들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협박하여 해안가 석유 시축원을 따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스는 한 회계사로부터 이 회사에 대한 정보를 줄곧 제공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일주일 전부터 그녀는 그 회계사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마이크는 이 말을 듣고 무력하게 눈을 굴렸는데 왜냐하면 자신이 이전에 유리 파편을 이용해 죽였던 그 운이 나쁜 자가 바로 그 회계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이는 이 서류들이 들어있는 하드디스크를 마이크에게 건넸습니다. 그녀는 마이크에게 베스가 진심으로 그를 매우 사랑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마이크가 베스의 진짜 감정을 알지 못하는 무뚝뚝한 남자였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이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 모녀를 위해 복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이크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틀림없이 그 빌어먹을 자들에게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습니다. 이때 켄이라는 이름의 재무이사는 사무실에서 베스의 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전혀 알아채지 못한 사이 한 남자가 그의 등 뒤에 조용히 나타났고 마이크는 이 고집센 회계사에게 무수한 강철 주먹을 맛보여준 데다 그를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겠다는 협박까지 더해 결국 그의 입을 열게 만들어 진짜 배우가 누구인지 마이크에게 말하도록 했습니다. 그자는 바로 석유회사의 고위 경영진인 킴이었습니다. 바로 그자가 켄에게 돈을 풀어 은혜를 원수로 갚은 그 회계사를 죽이도록 킬러를 고용하라고 명령했고 베스에게서 어두운 정보들을 찾아내도록 킬러를 보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이크는 뜻밖에도 더욱 중요한 정보 한 가지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이 빌어먹을 자들이 킬러 회사와 맺은 계약에서 모든 작업은 단 한 명의 킬러만이 배정되어 완수하도록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민턴이 자신은 완전히 아무것도 몰랐다고 말한 것은 거짓이었습니다. 바로 그가 직접 손으로 모든 암살을 계획하고 추선했던 것입니다. 목적은 그의 눈에 가시 같았던 마이크를 제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게다가 켄에게는 전자 녹음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와 민턴 사이의 모든 전화 통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였습니다. 이 말들을 막 끝내자마자 사무실 벽이 갑자기 폭발하며 무너졌습니다. 마와 믹 두 형제가 중기관총을 든 채 돌진해 들어왔습니다. 마이크를 향한 전면적인 사냥 작전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마이크는 총알들을 피하며 책상 뒤에 숨었습니다. 하지만 켄은 이미 채처럼 처참하게 총에 맞았습니다. 마이크에게 턱이 박살났던 믹이 수류탄 한 개를 던졌습니다. 소리를 들은 마이크는 속으로 좋지 않음을 직감하고 서둘러 뛰어내리며 수류탄을 반대 방향으로 걷어찼습니다. 마이크는 두 사람이 방심한 틈을 이용해 신속히 두 사람에게 접근하여 백병전을 벌였습니다. 그는 믹의 손에 있던 총을 떨어뜨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마가 중기관총을 쥐고 그를 향해 사격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총알들이 다 자신의 동생 몸에 명중했습니다. 이때 그는 멍해졌는데 스스로의 손으로 동생을 죽여버린 것이었습니다. 극도의 슬픔과 고통 속에서 그는 그저 마이크를 즉시 죽여버리고 싶어하며 그를 향해 미친 듯이 총을 쐈습니다. 하지만 모든 총알이 다 떨어졌음에도 여전히 마이크의 살가죽 한 점조차 다치게 하지 못했습니다. 무한히 총과 총알은 그에게 효과가 없었고 역시 마지막은 맨몸의 육탄전이어야 했습니다. 두 사람은 또다시 서로를 향해 달려들며 싸웠습니다. 분노에 찬 많은 힘이 급상승하여 한 손으로 마이크를 날려버렸습니다. 이에 마이크는 기회를 틈타 옆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들고 마에게 망치 같은 일격을 가했습니다. 단 그 한 방이 그를 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큰 문을 막 걸어 나왔을 때 독극물 전문가인 피터가 그에게 달려들어 자신의 독이 묻은 손으로 마이크의 입과 코를 꽉 틀어막았습니다. 마이크는 간신히 몸부림쳐 빠져나온 후에야 상대방을 똑똑히 보았는데 그의 손에는 또다시 두 개의 주사기가 뽑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을 쓰는 것만 알 뿐 싸울 줄은 모르는 독극물 전문가가 어떻게 마이크의 적수가 되겠습니까? 그의 손에 있던 독침은 마이크의 반격에 의해 자신의 목에 찔렸고 이후 마이크에게 걷어차여 건물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동료들을 해결한 후 마이크는 오토바이를 몰고 석유회사의 고위 경영진인 킴의 집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그는 별장에 몰래 침입했습니다. 이때 킴은 자신의 큰 별장 안에서 검을 든 여성 킬러인 제인의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레이 아저씨가 특별히 파견한 사람이었는데 뜻밖에도 정말로 쓸모가 있었습니다. 마이크는 많은 말을 하지 않고 곧바로 집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태연하게 두 사람 앞에 나타난 지금은 그가 사고사 암살 장난을 칠 때가 아니었습니다. 복수라면 정정당당하게 직접 마주하고 싸워야 했습니다. 여성 킬러 제인은 자신의 카타나 검을 킴에게 건네며 그에게 도망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보기에 마이크를 상대하는 데는 아직 이 검까지는 필요 없는 듯 했습니다. 과연 제인의 전투 기술은 매우 훌륭했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공수도 실력으로 마이크와 막상막하로 싸웠습니다. 그녀는 몇 번이나 마이크가 손을 쓸 겨를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보아하니 이 여성의 실력은 오아시스바 전체에서 최상위권에 속하는 듯 했습니다. 마이크는 이전에 그녀를 과소평가했던 것 같았습니다. 제인의 기술은 참으로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녀는 공수도 기술들을 사용해 마이크가 바닥을 뒹굴게 만들었습니다. 아쉽게도 그녀의 체력은 여전히 마이크만큼 끈질기지 못했습니다. 한동안의 대결 후 그녀는 점차 힘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마이크가 반격을 시작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마이크는 장기인 공중 회전 발차기를 날려 그녀를 날려버렸습니다. 이 오만한 여성 킬러는 카타나를 뽑아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아하니 그녀 역시 마이크를 과소평가했던 것 같았습니다. 몇 차례의 공방 후 마이크는 부상을 입었고 그는 무기로 삼기 위해 스탠드 조명 등을 움켜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맨손으로는 장도를 상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과 몇 초 만에 조명등 자루는 제인의 날카로운 장도에 의해 베어 끊어졌습니다. 제인은 승리를 확신한 듯 마이크를 조롱하는 말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는 분노하여 몇 가지 주먹질과 발차기를 날린 후 그녀를 찔러 죽였습니다. 모든 킬러들을 해결한 후 마이크는 마침내 베스 살해 사건의 배후에 있던 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석유회사의 고위 경영진은 여전히 돈으로 마이크를 매수하려 했습니다. 그는 돈이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자부했지만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사람과 일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때 민턴은 레이 아저씨의 바에 숨어 있었으며 자신은 이제 베개를 높이 베고 편히 잘 수 있게 되었다고 자부했습니다. 킬러들이 자신의 마음속 근심거리를 해결해 주었을 것이라 믿었으나 뜻밖에도 마이크는 카타나를 든 채 바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가 파견했던 사람들은 전부 전멸당했습니다. 아저씨 역시 이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으니 보아하니 이 제자가 자신을 뛰어넘은 듯했습니다. 민턴은 두려움에 떨며 레이 아저씨의 등 뒤로 숨었습니다. 그는 이제 오직 이 하나의 버팀목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앞에 있는 젊은이가 고객마저 죽였다는 말을 듣고 직업규칙을 항상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레이 아저씨는 또다시 화를 내며 욕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는 그에게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그의 뒤에 있는 동업자 노인이 저지른 짓이라고 말했습니다. 민턴은 여전히 변명하려 했습니다. 마이크는 녹음기를 탁자 위에 곧장 던졌습니다. 그 안에서 그와 회계사 켄이 협력하여 대화한 녹음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레이 아저씨는 이를 듣고 나서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줄곧 보호하고자 했던 동업자가 감히 그의 등 뒤에서 이토록 많은 수작을 부렸던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제자를 상대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킬러들을 남김없이 죽게 만들었습니다. 레이 아저씨는 분노하며 민턴을 한판 두들겨 패고는 바 카운터 아래에서 그를 직접 밟아 죽였습니다. 은퇴한 이 노련한 킬러는 잔인해질 때 사람을 소름 끼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레이 아저씨는 바 카운터 아래에서 더블 배럴 사냥총을 꺼내 들어 이 얄미운 녀석인 마이크를 정면으로 겨누었습니다. 그가 자신이 수년 동안 공들여 일궈 놓았던 모든 사업을 망쳐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저 총 한 발로 그를 끝장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는 도리어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레이 아저씨가 자신을 협박하는 것뿐임을 알고 있었는데 아저씨가 다른 사람을 시켜 자신을 상대하게 할 수는 있어도 아저씨 본인은 직접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마이크는 그의 반자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레이 아저씨는 총을 내려놓았으나 그와 이 젊은이 사이의 정과 의리도 이제 끝에 도달했습니다. 마이크가 몸을 돌려 떠나려 할 때 레이 아저씨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에게 암살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당부의 한마디를 잊지 않았습니다. 레이 아저씨는 미소를 지었는데
과연 자신이 직접 훈련시킨 최고의 킬러이자 보이지 않게 사람을 죽이는 사고사 킬러다웠습니다. 그는 이 도시의 어느 구석이든 숨어들어 다음 사고가 발생하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영화의 가치는 명성에 있고 영화 리뷰의 가치는 감상에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화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